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우리 주변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연일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문제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들에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전공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일이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당장의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자연 환경을 보다 온전한 형태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문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머리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편리함을 조금 뒤로 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산다면 단순히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자세 또한 더욱더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참 욕망을 따른 그러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역시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밀어두고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게 될 핵에너지와 방사능에 관한 문제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우리의 마음 자세로 접근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핵에너지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즉 핵발전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그러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설명을 드리고요. 방사능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핵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말 핵에너지는 청정 무한 자원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핵에너지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죠. 그래서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불과 우리 학교에서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자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낡은 고리 1호기는 그 안전성이 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그 원전의 관리와 관련해서 또 많은 비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핵 위기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에 거의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핵 전쟁이 이 한반도 내에서 발발할 그러한 우려 또한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비록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핵 발전소들을 전쟁 시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방불한 그러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직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즉 핵 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수급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물론 원자 속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몰랐죠. 근데 원자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말에 처음 발견되면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퀴리 부인이라든지 베크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라늄과 같은 그런 어떤 특수한 물질로부터 사진 건판을 감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에너지가 높아서 피부에 화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러한 심지어는 이제 그 연구를 했던 퀴리 부인은 결국에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조사를 많이 당했을 때 건강상의 위해 효과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구 내부가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사능 물질들이 내놓는 열 에너지가 누적이 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20세기 들어와서 더 심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위적으로 원자핵을 나눔으로써 핵 분열을 통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938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오토 한과 프리츠 스트라스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리제 마이트너라고 하는 여성과학자도 이 연구에 동일하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연구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 발견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같은 팀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견자의 이름을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938년에 핵 분열 현상이 최초로 발견이 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중성자를 쏘아서 우라늄 핵의 중성자를 조사를 시켰더니 거기에서 거의 그 우라늄 핵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면서 바름의 동위 원소가 생성되더라. 즉 핵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금술사들이 꿈꿔왔던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물질을 변환시키는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이 발견은 즉시 당시 2차 대전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시점에 이것이 무기로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모두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축 측의 국가였던 독일이 이러한 발견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합국 측에 있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즉시 영국을 위시해서 프랑스 등의 연합국가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일의 잠재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연구팀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V2 로켓에 의해서 무차별 독일이 영국을 폭격을 하기에 이르자 영국은 더 이상 이곳이 안전치 않다 하여 그 모든 연구 결과를 미국으로 넘기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쪽에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발족이 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로브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지도 책임자가 되어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발족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로스 알라모스의 연구시설을 만들고 그 밖에 여러 대학들의 연구시설을 또 활용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참가를 해서 최초의 원자탄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이 작업을 진행을 시켰는데요. 항상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보다 빨리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 개의 핵탄두를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사막에서 실험을 한 결과 그 위력을 효과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렇게 만든 두 개의 핵탄두가 8월 6일과 8월 9일 1945년 영국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여되기에 이릅니다. 이걸 통해서 핵 에너지의 막강한 위력이 전 세계에 여실히 증명이 되었고 그 엄청난 물리적 파괴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계속 고통을 안겨주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유전적인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사능의 공포는 더욱더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물론 그 전에 이미 이제 독일은 항복을 했죠. 독일에 항복을 하고 그 연구시설에 가보니까 전혀 연합국 측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였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스스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태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의적 태업으로 인해서 나치는 결국 핵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일본도 역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엄청난 핵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정보가 간첩에 의해서 유출이 돼가지고요. 소련에서 바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을 하기에 이른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이어 프랑스라든지 이런 몇몇 국가들이 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게 됩니다. 핵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원자력기구 IAEA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5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UN 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원자력 기구의 출범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구는 핵 기술이 당시 핵 보유국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국가에 핵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제공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핵 발전 시설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초가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찰을 하면서 그러한 기술을 전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기에 이르죠. NPT라고 하는데요.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95대 4의 그러한 비율로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채택이 되고 기권은 13표였고요. 결국 당시 핵 보유국 바깥으로는 핵무기 제조 기술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핵 확산 금지 조약 이후에도 몇몇 국가들이 임의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핵무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핵 보유 국가들은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보유국이 된 나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74년과 98년에 각각 핵실험에 성공을 시켰고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실시하진 않았지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식이 되고 있고요. 2006년에 실험에 성공시킨 북한 또한 비공식 보유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을 보유했으나 권고를 받아서 폐기한 나라들이 있다.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그러한 나라에 속합니다. 어찌됐든 핵무기의 그 위력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핵을 전쟁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유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지전들이 발발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른바 서류 가방 사이즈의 핵무기조차 제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중동의 뭐 테러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은 그러한 국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국지전이나 테러에 이러한 핵무기들이 사용되기 이른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그런 파괴력 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10명의 파수꾼이 1명의 도적을 못 잡는 법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 위험한 기술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번 그것을 제대로 선한 사람들이 공인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누가 자격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또 문제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우리야말로 자격을 갖췄다. 너희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것을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떨어진 2개의 핵폭탄 외에는 실제 전쟁에서 그것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구소련의 붕괴 이후 많은 그러한 핵을 폐기하는 그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어서 미국도 핵을 폐기하고 러시아도 핵을 폐기하고 해서 핵탄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구소련 붕괴 후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실된 핵탄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실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그러한 국가나 테러 집단에게 그것이 팔려 나갔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우려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핵 위협에 항상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뿐만이 아니죠. 핵 발전소 또한 잠재적으로 그러한 핵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핵 무기나 핵 발전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 = mc 스퀘어가 있습니다. E = mc 스퀘어. 이게 뭐 엄청나게 유명한 식이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즉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질량이 에너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광속 C라고 하는 것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로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걸 또 제곱을 해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죠. C제곱이. 그래서 작은 질량의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 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날 경우에 하나의 원자 핵이 2개로 나누어지거나 몇 개의 중성자들이 함께 튀어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분열이 될 경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화학 법칙에 따르면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핵 반응에서는 그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최초의 원자 핵의 질량이 그것이 나눠진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원자 핵과 중성자 이런 것들의 질량을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즉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차이가 발생해요. 어디론가 질량이 사라졌어요. 그 작은 질량, 델타 M이라고 하는 작은 질량의 차이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것이 또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라늄 235가 분열될 경우, 즉 중성자 하나를 탁 갖다 때려서 우라늄 235가 지금 2개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2개 나눠졌죠? 2개 원자가 나눠졌습니다. 거기서 감마선이라든지 방사능 이른바 방사능들이 출현합니다. 또 다른 중성자들도 튀어나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방사능선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몇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중성자가 이웃한 원자핵을 또 때려주게 됩니다. 이웃한 원자핵을 때려주면 그것들이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2개를 분열시키고 2개가 또 4개를 분열시키고 4개가 8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눈사태처럼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붕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쇄 반응이며 연쇄 반응의 결과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핵폭탄인 것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주는 장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튀어나오는 중성자를 흡수해주거나 혹은 속도를 바꿔주게 되면 다른 우라늄 원자핵을 때려도 별로 분열을 일으키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을 컨트롤해주는 장치가 제어봉이죠. 제어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원자로 안에 보면은 제어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자 연쇄 핵 반응을 감소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서서히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하고 비슷한 거죠.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핵발전소는 연료를 떼는 게 아니라 핵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질량 결손의 결과로 발생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끓인다. 이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모두 원자로 안에서 잘 일어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원자로가 균열이 된다든지 낡아가지고 깨진다든지 혹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부의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생물이나 인체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방사능이란 원자핵이 변화를 일으키며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자의 전이 과정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잖아요. 방사란 말은 뭡니까? 바깥으로 쪼일 수 있다. 쏠사자니까 뭔가를 쏘는 거예요. 방은 노을방. 바깥으로 뭔가를 퍼뜨린다. 뭘 쏘냐면은 빛이나 높은 에너지의 빛이나 혹은 입자를 쏩니다. 어떤 알갱이들을 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 모두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에 위해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이 있다 없다, 방사능이 유출된다, 이런 것은 결국 그러한 어떤 광선이나 입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결국 방사선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방사선이 뭐냐 하면은 빛이거나 혹은 입자다. 그래서 방사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알파선은 고에너지 헬륨 원자핵입니다. 즉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하고 있는 질량수 4, 원자번호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알갱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에서 발생하는 고속의 전자입니다. 이것도 알갱이죠. 그래서 핵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건데,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가 튀어나오면 안이 플러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까 원자핵 내부에 플러스가 증가해요. 즉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 번호가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는 건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거든요.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 보면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100몇 가지가. 92번 우라늄까지가 이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92가지의 천연 원소입니다. 그 나머지 93번부터 뒤쪽으로는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인 거예요. 다 물론 방사성 원소들이겠죠. 불안정하니까요. 만들어 놓으면 바로 얼마 안 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기율표상의 원자들을 배열하는 방식이 바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1번부터 92번 쭉 이게 다 원자 번호인데, 그 원자 번호는 뭐로 확정을 하냐면 양성자 수,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수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자핵 속에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치면 질량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1대1로 놓을 수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타선이 방출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질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질량수 늘어나지 않지만 원자 번호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베타선이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 여러분, X선 아시죠? 그죠? 엑스레이. 그것도 역시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갖는 짧은 파장의 빛이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 더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적외선을 넘어서 전파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파, 마이크로파 뭐 해서, 그죠?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안에 나오는 파,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를 거쳐서 더 긴 단파, 중파, 뭐 장파에서 전파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다 이제 빛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시광선에서 더 짧아지면은 자외선이 되고, 자외선에서 더 짧아지면 X선이 되고,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면, 혹은 진동수가 커지면, 그죠?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그게 바로 이제 감마선이 되는 거예요. 감마선은 무지무지 진동수가 크고요. 파장은 짧아서 투과력이 가장 좋고, 또 인체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선 같은 거는 뭐 금속판 같은 거 하나 대놓으면 콘크리트에 뚫지 못해요. 물론 그걸 쪼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전리작용 같은 거를 활발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차단벽을 설치하게 되면 알파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베타, 감마로 갈수록 투과력이 강해지거든요. 특히 감마선은 뭐 콘크리트 벽 같은 거 그냥 다 뚫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주 무지무지 이제 든든하게 금속과 콘크리트를 겹겹으로 쌓아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핵 연료를 쓴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폐기물들이 있단 말이죠. 쓰레기. 근데 그것도 여전히 방사능을 갖고 있어서 방사선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묻어줘야 되는데, 그 핵 폐기물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역시 계속 방사선을 내놓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지진이라든지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깨지면서 또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이것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뭐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방사능의 세기죠. 네? 얼마나 인체에 피해를 많이 줄 거냐라고 하는 건 그 세기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방사능은 천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방사능이 돌아다녀요. 핵발전소 가까이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즉, 저 암석들 속에 일부 아주 미량이지만 방사능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방사능이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 방사능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이 쪼인다 하더라도 거의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근처에 가면은 그 수치가 올라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10배, 100배, 1000배밖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자신이나 혹은 자녀에게까지 어떤 피해를 끼칠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 세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세기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사능의 단위는요, 단위 시간에 변화나는 원자의 수로 표현을 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붕괴하는 몇 개의 원자가 붕괴해서 새로운 원자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면 그게 이제 방사능의 단위가 될 수 있겠죠. 단위는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Q, 베크렐. 방사능을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 이름을 따서 베크렐 BQ로 불리는데 1BQ는 1초 동안에 원자 한 개가 붕괴하는 그러한 방사능을 말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시버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위들이 있죠. 방사능 누출의 피해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결국 피부 조직 세포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또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체르노빌의 그러한 방사선 유출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신체 기형이 된 그러한 사례죠.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바로 방사능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사능 누출의 피해를 이제 쭉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여러 종류의 이제 선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사 선량, 흡수 선량, 등가 선량, 유효 선량. 그래서 방사선의 양을 쭉 나타난 건데 선량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실제로 조사되는 선의 양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조사선량은. 흡수선량은 실제로 흡수된 그러한 방사선의 양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등가성량은 실제로 인체에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이 쪼였냐, 얼마나 많이 흡수했느냐 이거보다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즉 흡수선량을 고려를 해서 따진 게 등가선량인데요. 그 등가선량의 표준 단위는 시버트입니다. 시버트, SV라고 하는 이 단위를 쓰고요. 옛날에는 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100램이 1시버트인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등가선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버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요. 그 밖에 이제 유효선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체 조직이나 장기에 따라서 방사능 영향을 받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등가선량이 같다 하더라도 어느 장기가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유효선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별 가중치를 곱해주게 됩니다. 단위는 등가선량과 마찬가지인 시버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버트, 밀리시버트 단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밀리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시버트에 1000밀리시버트가 1시버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00밀리시버트면 일시적으로 백혈구가 감소를 하게 돼요. 1000시버트, 1000밀리시버트, 즉 1시버트가 되면은 탈모 현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 3000밀리시버트면 구토 및 권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00밀리시버트면 피부가 붉어질 수 있고 8500밀리시버트면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00시버트면 피부에 종양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본 사진의 어린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버트를 받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여기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10부터 해서 여기서의 단위는 마이크로 시버트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즉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을 마이크로라고 하는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1000마이크로, 즉 1000마이크로 시버트가 1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이쪽에 나와 있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연간 허용될 수 있는 게 1000마이크로, 즉 1밀리시버트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시간당 노출 사고 직후 1200 마이크로 시버트였단 말이죠. 시간당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곱하면 여기에 이제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선을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X선을 찍게 되면 6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을 찍으면 6,000 올라가겠죠? 6mm 시버트. 그래서 일반인의 연간 허용 양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선도 1년에 한 번만 찍든지 해야지 2번 이상 찍게 되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CT는 어떨까요? CT라고 하는 것은 X선을 단층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찍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번만 찍어도요, 6,9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많은 양을 조사받게 됩니다. 밀리시버트라면 6.9 정도인 거죠. 500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한 곳에서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만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즉 10밀리 시버트 정도의 많은 자연적 방사선을 방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받는 양도 있지만 거의 미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이쪽에 인공 방사선의 경우는 좀 더 양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면은 큰 그 위해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소에서 원자로가 깨진다든지 혹은 핵 폐기물 보관 장소가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핵폭탄이 투하됐을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죠? 엄청난 그러한 방사능 누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도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여러 지역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냥 깨지고 무너지고 해서 사람들 좀 죽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좁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 원전의 경우에는 한번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구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복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인체 조사를 당한 사람도 피해뿐만 아니라 또 그 유출수가 바다로 방출되어서 어패류에 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또 가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 등,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껄끄러운 그러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에너지는 무한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연간 우라늄 산출은 36,000톤이에요. 캐나다에서 1만 톤, 호주에서 8,000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 발전 수요는 연간 66,000톤입니다. 연간 생산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그래서 3만 톤은 재고를 쓰고 있고, 과거에 무기 재료를 변환시켜서 재가공을 해가지고요. 또 광산의 선광 부스러기 같은 것도 재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연간 6만 6천 톤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면 현재 우라늄 생산량을 140배로 늘려야 됩니다.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원자력발전소 만들겠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우라늄 생산량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순도가 낮은 우라늄을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핵 에너지도 무한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차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핵에너지는 온난화 방지 대책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에너지를 써야 된다. 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핵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원자로에서의 핵분열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공정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모든 핵연료의 사이클의 구성부분에서 방출되고 있죠. 핵연료를 채광한다든지, 광산에서 캐낼 때, 또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할 때 농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광석을 농축시키고 또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사용을 중단하면 그거를 폐로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역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여 또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핵폐기물 보관을 위해 안반을 뚫는 과정 등등,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는 온난화 방지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한 문제 또한 크지만 그거 자체가 양 자체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전무하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핵 원자로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영광, 울진, 그죠? 월성, 경주죠. 신고리, 고리 뭐 이렇게 해서 쭉 많습니다. 1,4호기, 1,2호기, 1,6호기, 1,4호기, 1,6호기 여러 대의 그런 원전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4월 정부는 원전 건설의 의지를 재차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래서 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수출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원전을 만들어주는, 물론 외화 획득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핵 에너지와 방사능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